네, 안녕하십니까. 원음방송 특집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람과 사회연구소의 박성태입니다. 지난 80년 세월 동안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많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일지 모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죠. 결국 남과 북, 우리가 하나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라는 생각입니다. 원음방송 특집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도 국제정세 또 북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네. 간디의 유명한 명언인데요. 네. 남북 문제 평화로 가는 길, 박사님 뭔 네. 얘기입니까?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먼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가까운 미래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요즘 우리 뭐 평화, 뭐 한반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평화 자체가 이제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순간순간 그 과정 자체가 정말 평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위기, 기회 늘 여러 가지 이슈가 맞닿아 있지만 이러할수록 좀 이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해서 궁극적으로 정말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통일이 되면 네. 이건 항구적인 평화의 어떤 시스템적인 종착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모든 그쵸. 일에 평화롭게 하는 게 네. 실제 평화고. 이 작은 하나하나의 과정이 모여서 어. 결국은 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그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예. 하네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정확한 지금을 알아보는 김태원의 북 리뷰. 박사님, 오늘 준비한 북 리뷰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제 북한이 11월 그 7일 탄도미사일 이제 도발이 있었죠. 이제 두 번째 이제 도발이었는데 요 이슈 하나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 뭐 외국어 열풍, 뭐 배달,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히 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부터 알아볼까요? 올해만 6번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불발되고 네. 바로 그 다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를 좀 강화한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건 뭐 시간상이에요. 인과상은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간상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번 도발을 보면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딱 기본적인 반발성 도발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미 재무부에서 일단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제재 대상을 이제 지정을 계속 발표하기도 했고 또 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또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를 이제 추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예. 이슈가 맞물리면서 북한의 공식 반응을 확인을 해도 굉장히 이제 제재 해제가 대화 재개 선결 조건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좀 재확인하는 그런 북한의 공식 반응도 좀 있었고요. 한미 비판에 대한 수위도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고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 도발을 보면서 가장 이제 좀 염려되는 거는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낮진 않은 것 같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예고를 했다라는 거, 뭔가 이제 추가 군사 행동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뭔가 더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제스처이면 다행인데 어찌 됐건 공식적으로 그 국방상의 담화에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단 지금 시기상으로 연말 결산을 앞두고서 성과를 좀 부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예. 또 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시험 발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또 이와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약간 압박의 메시지로 이런 추가 도발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도발 이슈다라고 예. 이번 사건을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 실험도 하고 네. 또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나 좀 가만 놔두지 마라.
라는 걸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청소년들, 북한 청소년들도 네.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뭐 관련된 소식들을 뭐 전혀 접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또 예. 이번 기회에 저도 이렇게 새삼 좀 확인을 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북한에서 외국어 인기 있는 외국어 그러니까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어. 것 같은데. 영어입니다. 아, 영어예요? 네, 그래서 북한 청소년 그 외국어 교육 역시도 영어가 여전히 최우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중국어, 러시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외국어 열풍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정은의 이제 과학화, 현대화 전략 이제 예.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영어는 어떻게 보면 국제과학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하는데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능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최우선시하고 그거를 영어 공부를 그러면 네. 북한 정부 네. 당에서도 그렇죠. 장려합니까? 장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참 이걸 보면서 새삼스러웠던 게 북한도 남한도 교육열에 대한 열풍이 워낙에 높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특수층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도 뭔가 이렇게 영어 교육 같은 걸 계속 권장하고 있고 예.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당의 노력과 또 맞물려서 또 북한 주민들, 청소년들, 당사자들은 또 이게 본인들의 그런 생활 안정이나 더 나은 수입하고도 연결을 시킨대요. 예. 한마디로 영어 능력이 있고 외국어 능력이 좋아야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좀 수요가 같이 맞물리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한 30년 전 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북한을 만나는 시간 김태원 박사의 북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음방송 특집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급속하게 변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변화된 남북한의 이 환경을 고려한 통일 전략, 또 평화 전략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 찾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재미있는 얘기, 피와 살이 되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립 서비스시죠? 아니 정말 유익했습니다. 정말 들으면서 배우는 네. 점이 네,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사실 하나의 프레임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 네. 어떤 프레임으로 인식하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일 북중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각국을 사실은 개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그러면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한테 들을 만한 정말 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명강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순환을 받은 게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는 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맞나요? 이제 시작할 때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데 사실 반도는 지리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인식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라고 했을 때 극동이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예. 중심은 서구에 있고 아. 우리는 끄트머리에 존재도 없는 예. 혹은 태어날 때부터 생길 때부터 뭔가 숙명적으로 잘 될 수 없는 중심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표현이 원형중에 숨어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국이라는 걸 전제하에 가는 거네요. 네. 변방 뭔가. 그렇죠. 네. 변방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반도사관이라고 표현도 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랬던 역사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역사관, 우리의 땅을 그렇게 보는 역사관부터 사실은 바꿔야 된다라고 된다. 보입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반도 지리이지만 사실은 두고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한 복판에 사실은 있는 거고요. 예.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오세아니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세계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방이라는 사고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일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되고요. 거기에서 중심은 뭐 서구처럼 폭력적으로 외부를 지배하겠다는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계의 안보적, 정치, 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심 위치에 여러 가지가 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역시 이런 얘기를 사실 광운대 학생들만 들을 수 있었는데 또 원음 방송 덕분에. 오늘 방송 네. 덕분에 시청자분도 이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해석을 할 때도 계속 반도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고 수모를 겪고 그런 식의 역사만 부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보면 지난 5,000년간 중국이 중심이었는데 그 중국으로부터 온전히 나라를 지킨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베트남하고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성하고 중국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역사를 5,000년 동안 단절없이 살아왔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일단 우리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예를 들면 빛의 혁명 이런 소리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예. 사실 친일 쿠데타를 평화적으로 폭력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도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세계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에서도 세계 최앞 전세에 서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입니다. 10위권입니다. 그런데도 군사적으로는 세계 5위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서울 시내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요즘 여행단들이 네. 깃발 들고 들어와서 동네 예. 골목골목을 누비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한국이 그만큼 보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고 예. 그런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주변 열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과는 사실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대국인 거고 땅이 넓고 우리가 뭐 1인당 GDP나 또는 최근에 격차가 좀 좁혀졌지만 여러 제조업 기술들에서 우리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나쁜 것만 그러니까 열강들의 침략의 교두보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전혀 안 그런 면모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반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지금 싱가포르예요. 예. 싱가포르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10% 받았거든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 흑자를 누리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싱가포르하고 영국만 10%의 관세를 받았어요. 영국은 전혀 다른 동맹이니까 예. 차치하고라도. 그럼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총체적인 GDP가 높냐?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력이 있냐? 없어요. 예. 그런 총체적인 걸 다 따지면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데도 소위 그 남중국해라고 하는 아시안 국가들과 연결되는 지점에 딱 있는 그 지정학적 그렇죠. 위치 때문에 지금의 부강함과 지금의 부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해양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세계를 좀 주도했던 적으로는 어떤 때가 있었을까요? 과거는 사실 세계와 관계가 맺은 게 근대 이후부터 그쵸. 들어왔던 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는 한중수교 이후에 예.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미국과는 안보 측면에서 한 30년 동안 우리가 단탄 대로를 누렸던 것도 지정학적인 위치고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상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개인기가 뛰어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위치에 두 국가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해서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의 위기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가 캐나다를 대하는 거 보면 막대하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좀 심해요. 예.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광고 하나 잘못 틀었다고 그냥 관세 더 올리겠다고 진짜 그러고. 예,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네. 예, 가끔 캐나다를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진짜 이게 뭐지? 미국 캐나다가 좀 너무 과거랑 달라서 네. 그 지정학적 위치만 놓고 이야기하면 캐나다는 미국을 떠나갈 수 없는 위치에 딱 네.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없이는 살기가 힘든 나라처럼 위치지어 있거든요. 사실 야구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미국의 뭐 한 주는 아니지만 같은 국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미국이 하는 거 보면 좀 말씀하신 대로 무례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벗어날 수 없는 이유 때문인 거다. 그렇죠. 그렇죠. 무역만 보더라도 캐나다 수출품의 70에서 80% 미국으로 가요. 이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미국하고 이렇게 경제 협력 관계가 높아도 우리 수출이 2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20% 정도예요. 그 정도 선으로 균형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심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에이펙 회의가 정확히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국가가 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반도적 지정학적 위치, 우리가 또 우리의 하기에 따라서 뭐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버팀목이 됐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지정학적 위치만 보면 일본보다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일본은 사실상 중국과 가까이 가기에는 지정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대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까딱 잘못하다간 저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잡아 버리면 어떻게? 이런 우려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럴 만큼 우리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죠. 중국이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성을 못 내는 이유도 저거 그냥 냅둬왔다 지금보다 더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이런 위치적, 지정학적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가 경제적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이제 요즘은 지경학적 위치라고 보여요. 지경학적 위치가 우리가 힘이 굉장히 세져 있는 거죠. 이러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주변 열강들이 있어서 좀 낀 나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수세적 맞아요. 좀 더 그냥 얘기하면 눈치 이쪽 저쪽 잘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그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길들여졌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뭔가 어렵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늘 열악하다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무조건적으로 계속 약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인 가치, 지경학적인 가치를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알아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한다면 정작 우리 본인들은 너무 그 가치를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조금 놓쳤던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도 습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뭔가 협상을 하고 충돌을 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써요. 근데 이미 우리는 새우가 아니거든요. 그 고래들한테 충분히 싸움을 말릴 힘도 있고 싸우는 데에서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새우가 아니라는 우리 힘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일종의 반도상 간의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그 강대국들이 뭔가 결정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더 이득이 되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싸우면 혹은 미국이 뭔가 하면 그 진위를 파악하고 그게 어떻게 나올까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익에 맞게 행동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는 개입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야 될 우리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결정하는 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를 구상하는 대로 원하는 포석을 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봅니다. 듣고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고래 정도는 되고 이 돌고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습게 보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 관세협상도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완전히 세우겠다면 그냥 미국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싱가포르 전 수상이 최근에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했어. 연설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야. 이걸 공개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가 예. 잘 잡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힘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의 포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적 네. 또 경제적 이 강력한 틀도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위치를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조인트 팩트시트 그다음에 미국과 거기에서 원자력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쨌든 미국이 지원하고 지지하기로 하는 내용은 담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얘기하는 발언이 저는 약간 눈길을 끌더라고요. 한미 동맹이라는 거를 일단 그 축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핵의 비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양안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약간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건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현대화예요. 우리가 원하는 동맹의 현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미국이 아무리 원해도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와 같은 불평등한 관세 협상을 더 안 해야 되는 그런 평등한 동맹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런 요구를 이제는 해야 되고 이번에 팩트시트에도 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상당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예.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우리한테 미국하고 동맹하지 말라 이렇게 할 힘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어요. 뭐 동맹은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최소화해라. 예. 그러면 한국하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요구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상당한 레버리지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미중 사이에 끼인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교수님부터 쭉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교수님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 동북아 주변국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들었는데 특히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년인가요? 교수님이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냈을 때만 해도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중국 사정만으로도 바쁘다. 굳이 바깥에 신경 쓸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굳이 뭐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혐오나 또는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쭉 쓰셨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우려되는 지점이 있죠. 일단 중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역사가들은 중국의 역사가 수성적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중국이 만리장성을 넘어선 중국 군대가 만리장성을 넘어선 지 역사적으로 5천년 역사에 3번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수성적이었어요. 만리장성을 쌓은 그 자체가 더 이상 외부와의 침입, 외부로 침략을 막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넘어가지도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수성적인 국가가 이제 자본주의화 되면서 걱정이 있었죠. 이 자본주의가 기존의 제국주의 열강들처럼 다른 나라로 팽창하거나 다른 나라 주권을 침략하거나 영토를 장악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전쟁은 했죠. 한국 전쟁도 했고 베트남 전쟁도 했는데 중국은 그들의 원칙에 따라서 곧바로 군대를 철수해서 가고 두 국가의 내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당분간은 지금도 여전히 다자주의 다극화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스럽지 않은데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어쨌든 경제적인 상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이 주변 국가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직도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측면 하나는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공격하자 중국이 내세운 경제 정책의 방향이 뭐냐 하면은 외부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그들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중국이 강대해지면서 외부에 주는 불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 훨씬 더 좀 안정감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중국이 주로 수성을 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중국이 땅도 워낙 크고 물론 통일 국가를 유지한 시절도 있었지만 내부의 전투가 많았기 때문에 네. 밖으로 눈 돌릴 새가 없었다. 근데 지금도 중국이 이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내부 관리의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마무리되고 완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정말 대등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검색이 내에 가능할까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이 그 1인당 GDP가 15,000불이 채 안 되는데요. 이 GDP가 미국 정도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은 그게 가능하냐? 14억이 미국 수준의 GDP가 되었을 때 이 세계는 아마 어떻게 될까라는 예. 문제에서부터 중국 스스로도 거기까지 우리가 GDP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국은 새로운 경제적 힘을 그들 내부의 문제를 없애는 데 집중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검색이 내는 계속 부딪힐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의 차이가 너무 나고 네. 저 내륙 지방과 연안 지방의 도시 차이가 너무 크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는 방식의 중국의 국력이 쏟아지고 지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외부에서는 보면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네.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평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중에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 크지만 미국과 중국 역시 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지금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대국 굴기, 중국 굴기라고도 하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쭉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굴기를 보여주는 이제 들어가는 단계로 보이는데 북한이나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느 정도의 우방 정도가 아니라 이런 활용해서 자신들이 미국한테 대신 싸우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보입니까? 전쟁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러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고요. 북한도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학자들이 저를 만날 때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불만이 뭐냐면 한국은 우리들어 북한을 좀 통제하라고 한다. 북한을 비핵화시켜 달라고 한다.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북한이 우리 말 듣는 줄 아냐? 안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중국의 완벽하게 북한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이번에 전성절에 북한을 끼워줄 이유도 북한을 그냥 냅뒀다가는 더 이상 북한과 교류 자체가 희박해질 수 있는 특히 북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버리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북한이 핵 가지는 게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침묵하고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 관계여서 중국이 설령 러시아나 북한을 다 동원을 해서 미국에 대항을 하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른 나라 국가들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동원하려면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의 눈치와 예. 한국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교수님 말씀이 맞는 네. 게 사실은 전승절 행사 전만 해도 그렇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네. 썩 좋지는 않았죠.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다가 전승절 행사를 기점으로 이제 좋아질 거다면서 아 이들이 또 뭉쳐서 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네, 게 네,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중러 연대, 북중러 결속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 것인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중국하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러시아와는 어떻게 해야 되고가 예. 사실은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주신 답변 중에 저는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늘 북한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전승절에 이제 북한을 이렇게 할 만큼 본인들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제 나름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래서 그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라면 이 북중러 결속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도 독자적인 노선을 늘 강화하려고 하고요. 또 러시아의 우선순위도 지금이야 러우 전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우선이지만 혹시 그게 또 전쟁이 이제 또 마무리가 된다라면 예. 이제 유럽 재건해야 되고 또 다른 이제 우선순위가 나올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북러 밀착을 완전히 좋아하진 않지만 또 북중러의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고 또 북한이 무리하게 뭔가 모험에 가까운 액션을 하는 거는 또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입장이 다 다른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질문을 예. 이제 던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좀 더 하게 되네요. 네. 사실 기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네. 단순화해서 본질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제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 그런데 네. 익숙하고 그런데 네.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도식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교수님과 네. 얘기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하나의 예만 더 들면 전승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에 섰죠. 왼쪽에 섰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보다 더 바랬어요. 예. 그만큼 한국과도 북한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잘 지내고 싶은 독자적인 외교를 하고 네. 싶은 생각들이 깊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한국과 예전의 경제 관계를 절실하게 회복하고 싶어 예. 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을 네. 하려고 예. 하잖아요. 북극항로 하려면 러시아와 손을 잡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도 사실은 북극항로를 개발하는데 우리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우리가 조선업이 물동량도 많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중국은 상업 항로를 개시를 했는데 예. 중국하고만 손잡는 게 러시아는 늘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자칫 중국의 밑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던 것을 너무 잘 예. 알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은 좋은 파트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 각각의 국가가 동질성, 그 상계국이 동질성을 가진 것보다 이질성이 많다라는 여지를 두고 우리는 외교적 포습을 해야 됩니다. 북중러가 일단 가까운 모습은 보이지만 전승절 천안문 막루에 오른 걸 봐서는 네.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 나라가 다 우리가 필요한 그렇죠. 부분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앞서 말씀하신 반도적 위치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게 이해하는 거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한테 칭찬 받으니까 너무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땐 칭찬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만족이 됩니다. 요 얘기 여쭤볼게요.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 현대화, 이거는 주한미군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한 견제에서 대중국 견제도 포함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됐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팩트시트에 중국을 봉쇄하는데 한국이 앞장섰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완전히 하기에는 무리가 좀 예. 있고요. 우리도 꽤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비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모두 미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자주 국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미국과 관련되어서 한국이 미국의 교두보로 활용되거나 전위부대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맹의 현대화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나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과 관계를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말씀이
중에 이제 절묘한 줄타기라고 지금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일단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건조한다. 미국이 지원한다가 돼 있잖아요. 중국도 일단 여기에 반응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될지. 앞으로 중국은 이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볼 겁니다.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그 핵 잠수함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활용되는 것일 경우에는 중국은 아마도 사드에 비교할 수 없는 반대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핵 잠수함이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에 대한 걱정 혹은 앞으로의 견제 같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자주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핵 잠수함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가 군비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비도 올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하는 거는 북한도 있으니 내가 돈터치 신경 쓰지 않겠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네. 하지만 미국과 연계돼서 우리를 위협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지나간 그렇죠. 거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제 미중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만일 대립이 격화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실용 외교의 다음 단계는 중심 외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우리의 국익들이 순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야 하고요. 이런 순서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명백하게 양국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로부터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앞으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외교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냥 둘이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중국에 이렇게 설명하고 해서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서는 오히려 계속 당하기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우리도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이 레드라인은 절대로 침범하지 마라는 것을 양국에 끊임없이 설득하고 말하고 알려주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린 이걸 지켜갈 거야 라고 하고 두 나라 또는 주변국들의 그 양해를 받아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주변국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먼저 줄 건 아니다. 그렇죠. 물론 뭐 현실에 따라서는 어쨌든 미중이 우리보다는 더 큰 국가는 맞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게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이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의 우선순위에 주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순서를 잘 정해서 두 국가들을 설득해 나가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공존을 위한 길. 사실 각국이 치열해졌어요. 네. 교수님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인데요. 저는 이제 세계가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던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네. 그런 경제적, 정치적 바탕도 우린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우린 지금은 19세기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2025년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평화는 정말 저절로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진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주도권을 갖고 주변국도 설득하고 또 그 기저에는 일단 국민들과 함께 이제 그런 거를 나누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들도 가치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사업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은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지금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하죠.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 이슈 클로즈업 북한. 오늘도 탈북민 웹툰 작가
전주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네. 또 뵙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아, 기다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자, 웹툰 작가시잖아요. 다시 한번 저희가 네. 상기시키면 탈북민인데 국내에서 이 웹툰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부부 웹툰 작가시키는. 네. 북한에서도 웹툰은 없다고 그러셨고 만화는 어떻습니까? 만화 책은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진 않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집, 그러니까 책을 대여해주는 개인 집에 가서 대여를 책집이라고 하는데 책집에 가서 대여해서 만화를 봤던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책집이 있어요? 네, 그게 장사인 거죠. 그 집의 장사인데 아, 가정집인데 맞아요. 거길 가서 이제 책을 빌려도 보고 맞아요. 가서 보기도 하고 게임기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게임도 같은 하고. 서점은 아니고 네, 그냥 개인 가정집인데 맞아요. 주민들이 다른 저 집이 책집이야. 저 집 가면 우리가 책을 볼 수 있어. 만화도 맞아요. 볼 수 있고. 네. 아, 제가 보니까 사설 만화방 같은 거군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만화책들의 특징이 저는 한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연령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몇 세까지 볼 수 있고 저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어린아이도 내용의 대부분이 다 간첩 잡는 내용들이었어요. 아. 일관된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뭐 너 대전 공항에서 출발한 간첩이 어디로 침투한 걸 이제 눈이 반짝반짝한 우리 소년들이 잡아내는 그런 예. 너무 재미있어서 그거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또리 장군 본 것과 비슷한 걸 주셨군요.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되는 포인트인데요. 네. 근데 북한에서부터 근데 그림을 막 그렸던 건 아닙니다. 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그림을 잘 그리고요. 아. 그래서 제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 남편이 같이 해보자 예. 해서 만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가져오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에도 이게 있다. 오늘 가져오신 건 네, 북한에도 국제 영화제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국제 아니요. 영화제 하면 영화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선전성이 강한 영화들에 대한 영화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국제 영화제가 있다는 건 좀 있어요. 뭐 우리는 아는 게 깐, 뭐 네. 베를린, 예, 뭐 이런 3대 영화제가 그런 있죠. 3대 평양 영화제. 국제 영화제 이런 거 있는 거겠지 뭐. 평양 국제 네. 영화 축전이라고 네. 해서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도 있어요. 아. 네, 아마 올해로 18차 국제 영화 축전이 열렸고요. 아마 6년 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평양 국제 영화관에서 열렸는데 비동맹 국가와 제3국 국가들이 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쪽에서 그 나라에서 만든 그 나라 감독들이 만든 영화가 이제 평양에서 상영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때 출품되는 영화 작품들은 당연히 다 이제 이미 검열을 해서 이제 오케이 된 것들로 이제 상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실제 막 몇십 편밖에 네. 안 됐고 단체 관람을 한 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만든 뭐 붉은 수단이었나요? 아무튼 그 약간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일맥상통하는 네, 그런 영화들이 주로 네, 상영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북한에서 영화관을 가본 적은 없어요. 저희 동네는 영화관이 없었거든요. 영화관이 몇 개 제가 알기로 몇 개 없는 걸로 그렇겠죠. 알고요. 주로는 도문화회관, 시문화회관, 군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것이었는데 돈을 받고 하나요? 돈을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는데 예. 영화관에서 돈을 받고 영화를 뭐 어느 시간마다 상영해 준대 하면 약간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막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고요. 조직적으로 이 영화문화 학습에 참여해야만 그것도 합니다. 이제 정해지는 한 공식 활동이군요. 맞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꼭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아마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에 가게 되면 윤방훈련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죠. 가서 네. 이제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비슷한 걸로 이해가 네. 됩니다. 근데 이게 보는 거에 그치면 좋은데 네. 본 다음에 실효 모임이라고 해서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도 살기 위한 그런 모임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사상 교육 같은 게 맞아요. 이제 계속 영화를 통해서 되는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영화 무슨 액션 영화나 또는 드라마류의 네. 드라마가 있는 영화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니요, 액션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 액션을 행해지는 대상이 주로 계급적 원수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는 그 영화의 장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우린 로맨스 아니면 예. 뭐 SF 아니면 뭐 맞아요. 액션, 코미디 뭔가 이런 걸 것 같은데 북한 영화는 소재들이나 이런 게 다 뭐 혁명적 사업 뭐 이런 게 다 주가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사실 그 북한에서의 예술이라는 게 그 네. 순수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당의 선전 그렇죠. 활동 중에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막 드라마라고 하면은 네. 사실 재밌는 게 고백하는 멘트잖아요. 네. 고백씬인데 예. 북한 드라마에서 고백씬은 딱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에 대한 첫 번째는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네. 딱 불러낸 다음에 선여동무, 우리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로서 아들, 딸 낳아 당에 충성합시다 하면은 여자가 감동 먹은 눈빛으로 좋아요, 동무. 두 번째는 여자를 이렇게 큰 나무나 벽에 딱 밀쳐놓고 네. 주먹으로 벽을 빵 치면서 날 사랑하는가? 내가 이렇게 너를 그건 일본 드라마에 나와서 뭐 한때 유행했던 그 건데 약간 그게. 테토남, 예. 화한 테토남. 그러면 여자가 막 겁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 열정을 불태워서 당에 충성하기 위함이야. 결국 약간 이런 기승전 식으로. 당에 대한 충성심. 네, 예전 그랬는데 사회에서. 반대로 이제 몰래 숨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다르죠. 상속자들 이런 거 보면 나 너 좋아하냐? 뭐 이 안에 내 안에 너 있다라던가 그 꽃 한 송이 착 주면서 막 너만을 사랑해 이런 걸 보니까 야 나도 똑같은 여자인데 저런 사랑 받고 싶더라고. 근데 그런 건 달콤한 한국 남자들도 네. 별로 없지 않나요? 그건 개인차인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는 드라마일 한국에서 뿐. 그런 남자를 사실 못 봐서. 드라마는 네. 드라마일 뿐. 그렇죠. 네.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도 그렇죠. 판타지가 좀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것도 드라마에만 있는 분들입니다. 네. 예. 저희 남편은 그럽니다. 아 예.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성공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슈 하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 피트니스 클럽이 있다? 있을 것 같나요? 있는데 이것도 정말 소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있습니다. 네. 특히 호텔 같은 곳에 예. 있다라고 호텔 해요. 피트니스. 네, 제가 아는 경우는 그런 이것도 또 사설로 개인 집들에서 한국 K-팝 음악을 틀어놓고 그 무용을 따라하는 걸 돈을 내고 배운 적은 있어요. 한 분. 아, 네. 직접 네네. 배워보셨어요? 그게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음. 그 거울 모드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을 따라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오히려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같은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막 평양에 갔던 친구한테 야 평양 사람들은 어떠냐 하니까 역시 몸에 돈칠을 했는지 날씬하고 멋있더라라고 하면 야 그게 무슨 멋있냐 그래도 간부상이어야 되지 어느 정도는 배도 아, 좀 좀 풍채도 나오고 있고. 간부상이? 네. 간부상. 그게 뭐 멋있냐 하면 아우 너 아직 촌스러워. 서로가죠, 서로를. 맞아요. 그래서 그 일단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네.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네. 과시. 나는 내 몸을 위해서 이 정도를 투자한다. 관리한다. 과시용으로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나 이런 피트니스 다닐 정도 이제 여유가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네. 거를 보여주는 건 거죠. 우리 세대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다. 엄청난 과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과시하시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어. 정말 몇 안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 다 카더라. 네. 야 평양의 아줌마들은 네. 이렇게 한다더라. 네. 다 전해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뭐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네를 가면 네. 저희 동네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를 아니, 뭐 조금 그거는 뭐- 느끼긴 네. 해요. 네. 우리도 그렇고 어느 사회나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니, 예.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정말 북한은 평양과 비평양이 너무 다른 것 맞아요. 같네요. 네. 일단 들을수록.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네. 나올 수도 없고 아, 마음대로 네. 갈 수가 없나요? 없죠. 사는 걸 떠나서 그렇죠.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갈 수는 없나요? 갈 수 없습니다. 그 출장 여행 증명서가 나와야 나와야 되는데 되고. 국경과 평양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음. 그 용무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게 불가능해요. 아니 갑자기 좀 유치한 궁금증인데 그런 피트니스도 그러면 회원권처럼 운영이 되겠죠? 아마도 북한도? 네, 네. 그럴 겁니다. 또 그 회원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렇죠. 돈이 아마
최소 아. 몇백 달러 이상의 어느 돈이 왔다 상상이 갔다 할 안 겁니다. 되네요. 네. 그게 네. 액수는 그러게요. 진짜. 네. 그 평양은 네. 들어보면 좀 약간 다른 데 같다는 아예 느낌도 다른 맞아요. 세계. 그 네. 극소수. 네. 앞서 이제 평양에 가려면은 출장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뭐 대중교통 이용 같은 경우 그럴 것이고 그렇죠 버스나 이렇게 기차로 네. 가려면 자가용 가는 것도 도로에서 다 검문을 합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마다 10호 초소. 네. 10호 초소. 라고 해서 음. 10호 초소도 있고 음. 일반 군인들이 검문을 합니다. 음. 그게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달리면 또 하나 나오고 두세 시간 아. 달리면 하나 나오고. 근데 우리처럼 포장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라서 시속이 뭐 4, 50km 그렇죠. 정도요. 그 정도로 빼곡하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산을 넘어서 간다거나 그럼 자칫하면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도로가 저기에 그 감시 소소가 있으면 그 앞에서 운전사가 세워주는 거예요. 증명서가 없거나 그 뇌물로고일 담뱃값이 네네. 없는 사람은 산을 넘어오세요 하면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아, 네, 증명서가 없어도 갈 수는 있군요. 그렇죠. 어쨌든 산을 넘어서. 한 달은 걸리겠죠. 근데 걸리면 이제 그냥 그렇죠. 체포돼서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에 이것도 있다. 북한에는 놀이공원도 있다입니다. 테마파크, 놀이공원. 그렇죠. 네, 이 놀이공원이 있어요. 저는 저희 학교 딱 뒤에 폐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아. 네, 와. 이게 아마 그 북한이 한창 잘 나갈 때 80년대에 네. 저희 양강도에 사적 그 그렇죠. 김일성의 예. 항일 유적 사적 건물이 많아서 배려로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은데 만들어졌었던 다 거구나. 없어지고 관람차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와 하고 달려가서 관람차에 막 한두 명씩 타면 밑에서 아이들이 와 힘을 모아서 밀어줘요. 수동으로 네. 수동으로 운영을 하는 그걸 그런 한 관람차죠. 바퀴씩 타고 또 다음 순서 아이가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게 제가 경험해본 북한의 놀이공원이고요. 다만 교과서에서 만경대 놀이공원이라는 네, 네, 이름을 네, 가진 평양에. 평양에는 뭐 그런 놀이공원들이 몇 개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영화 관람이나 큐티 센터, 놀이공원 얘기했어요. 놀이공원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것도 엄청 줄이 긴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암표가 있다고 합니다. 암표로. 네,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나오는 표를 사려면 줄을 서야 된다던가 이런 또 티켓이 다 복지적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 기업소를 배당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뭐 거기 기관 기업소에서 먼저 구해야 된다거나 일반 티켓을 또 사야 된다거나 하는 건 또 그 다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암암리에 다 아름아름해야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북한에 가면 보면 평양에 의외로 없는 게 없는데 없는 게 없어요. 다들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있는데 없는 거고 맞아요. 딱 그 그러네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퀴즈 내주신다고 네. 했는데 어떤 건가요?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네. 놀이공원이었는데 북한에서는 놀이공원을 놀이공원이라고 안 합니다. 네, 놀이공원을 명칭하는 단어. 이거는 저희가 그 북한에서 학교 때 시로도 외웠어요. 시로요. 네. 시에도 아유, 나온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아이들아 놀러 가자, 뭐 어디로 놀러 가자 하면서 등장했던 놀이공원을 칭하는 말. 큰 네. 마당. 큰 마당. 그래도 되게 마당을- 창의적으로 뭔가 접근하셨는데. 네, 마당을 뜻하는 한자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무슨 장이네요. 장. 네, 그렇지. 맞아요. 네, 세 글자이고요. 땡땡장. 네. 그 약간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네 즐기다. 즐김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누리다. 곳이다. 그래서 즐김을 누릴 수. 유로 시작합니다. 놀유자를 써서 유희장? 유락장. 오, 유희장. 역시 유희장. 네, 한 끗 맞습니다. 차이로. 네. 아. 락이 안 들어간다고 아, 하길래. 그래, 유희장이네. 네, 아. 저도 착각했어요. 유희장. 그래서 유희장. 만경대 유희장. 아이들아 유희장. 놀러 가자. 만경대 유희장 놀러 가자 하면서 네, 그 막 선전 문구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유희장. 아유, 어렸을 또 땐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그러네요. 어렸을 때 유희장. 노라장을 놀러 다니는데 유희장. 유희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4회차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네. 앞으로 뭐 또 계획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면 남편과 함께 저의 본업인 만화 제작에 정진하고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북한의 이야기, 네. 탈출의 이야기, 또 정착의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실. 방송하는 동안 네. 사실 재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방송인지 모르면서 네. 이렇게 계속 편하게 너무 들어서 그렇군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최대한 많이 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을 더 잘 알 수 있는 웹툰 펴내시면 네. 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북한 이야기 기대하고 지금까지 탈북 웹툰 작가 전주웅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음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고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